배준영 후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입니다. 저는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말씀 들었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는 지역구를 아침서부터 밤까지 누비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이 인구 300만의 전국에서 가장 넓은 도시가 됐는데요. 이 지역이 전체 인천 면적의 70%나 되는데 이런 외진 곳에 어려운 생활을 하신 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과 인천 항만물리협회장으로 있었던 네트워크와 이런 역량을 쌓아서 여러분들에게 펼치고 지난번 선거 때 아쉽게도 1.3% 차이로 제가 석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분발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기가 다 이게 진짜 접경 지역이고 네. 언제 북한이 장사포 쏘면 바로 사정권에 있는 지역이라 예. 사실은 그 아주 자유파의 강한 그 이 바람이 부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가 이 포격맞은 현장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한박도를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국방부 장관도 포기한 우리나라 영토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손을 잡아주는데 네. 지금 저희 지역구에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예비 후보가 저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세요. 그래서 거기 그 한국당 예비 후보가 배준영 후보 한 사람이에요? 네, 저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선제도에 가니까 빨간 잠바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그 실향민 그 어머님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보수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고용을 안 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아까 뭐 편의점 같은 예를 제가 들면은 제 지역에 있는 어느 편의점을 갔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자기는 24시간 근무한다고 합니다. 2층이 자기 주택이고 1층이 편의점이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만 눈 붙이고요. 화장실 갈 때만 문 잠그고. 그래서 알바생이라도 잠깐 쓰지 그러면 자기가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는 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제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자료 준비 갖고 온 건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워낙 후보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더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일 위험한 유형이 머리가 나쁘거나 이 방향은 잘못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지금 경험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열심히는 하나? 소득주도 성장은 하여튼 길을 쓰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방면을 말씀을. 뭐 지말로는 대통령 천일이 그저 111이었다고는 하던데. 하여튼 뭐 알겠어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클레이머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국가의 부는 개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가장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예입니다. 지금 분단된 지 수십 년 됐는데 나라가 어떻게 도대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드리면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국민, 어려워진 민생 경제 이거 다 동의하실 거고요. 2019년 그 실질 국내 총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0.4% 감소했고 경제 성장률이 저희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1% 세대가 됐고요. 아파트 가격이 서울 이 중위권이 3억이 더 올라갔고 박탈감은 더 커졌고 그리고 땅값이 무려 1027조 원이 늘어서 박근혜 정부의 3.7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이렇게 오른 줄 몰랐다. 네, 그래서 이게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를 누르려고 해도 저쪽으로 나니까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확대 재생산돼 갖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는 뭐 기초 중에 기초 같은 사실입니다. 네. 아까 일자리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회의 허리가 되는 그리고 근본적인 생산력을 발휘하는 그 40대 취업자 수가 무려 16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가
엔진을 잃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그 강화나 이런 데 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대에 가면은 막 1000명, 1500명 이렇게 모이셔갖고 3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 예산으로 나눠주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쌈짓돈처럼 쓰시니까 노인분들이 너무 기뻐하세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뭐 기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일자리 사업이 전부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호도하시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좌파가 지금 현금살포 파퓰리즘 하면서 네. 저 자유파가 잡으면 이마저도 없어진다고 네. 저 고령 유권자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런 세금 살포, 그 세금 경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섬을 말씀하셨는데 이 안보와 또 경제가 연계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그 병력이 줄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보여지고 또 하나는 훈련도 섬 밖에서 하기 때문에 섬 경제가 예를 들어서 죽는다든지 그리고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LL 근처에서 어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어업 소득이 줄어서 어민들이 붕괴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안보, 경제 이런 거를 맞물려 갖고 어떤 정권의 이익이 되거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한발 신종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경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목욕탕, 사우나, 뭐 백화점 등 모든 데가 이제 반 이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경제와 가장 밀접한 문제가 있고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 잘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죽어간다고 난리고 칭화대학의 어떤 학자는 SNS에 올려서 시진핑 이제 더 이상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서 무슨 질병관리본부로 바꾸기도 하고 우한 교민들이 거기서 아직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한 사람들이 명동거리에 와서 막 활보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까 민노총 얘기했지만은 52시간 넘어갔고 마스크 못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는데 쓰나미를 대비해 갖고 우리가 둑을 쌓고 있는데 퇴근 시간 되니까 다들 퇴근한 겁니다. 이게 누가 만든 사회 분위기며 누가 어떻게 주도해갖고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요. 그 마스크 회사는 52시간 그거 이제 그 특례 탄력으로 이제 뭐 했다고는 그러는데 그게 일시적인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행정소송까지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02년도에 사스, 2012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부가 지금 국민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는 광고라도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대책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이 초연결사에서 이런 질병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저희가 대처를 못 해갖고 지금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특단의 대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가 좀 외교로 넘어가서 좀 죄송한 문제인데 그 노땡큐 전략을 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처럼 이 국경을 봉쇄하면서도 우리가 위문을 한다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의료진을 보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갖고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면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네. 인천 경제 3분의 1이 항만이고 제가 항만 물리협회장을 하면서 항운노조와 누구와도 더 치열하게 또 교섭하고 싸우고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인천항 8부두가 개방이 되고 그때 수십 명이 이렇게 조정될 상황에서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인천항 역사상 최초로 임금 동결에 평화 선언을 했는데 그때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그 대한항공이 우한발 전세기를 떼어가고 갔을 때 대한항공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국가도 국민도 다 힘든데 앞서서 나서주신 게 대한항공 노조입니다. 비행기 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이거나 뭐 그 하여튼 강론적인 얘기가 있지만은 회사의 미래, 사회의 미래,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이 노조, 집행부, 노조원분들도 좀 대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좀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 신년 할애할 때 대통령이 오시는 거는 관행이었습니다. 당연히 오시는 거죠.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안 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업이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단체를 이끄는 그거에 연례적으로 있었던 일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는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정부가 기업에 이런저런 압력을 가면요, 그 밑에 있는 외청들이라든지 다 눈치 안 보겠습니까? 견뎌낼 수가 없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그 모 당에 입당한 검사가 자기한테 그 이 조국 비리 그리고 울산 그 선거 개입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한밤중에 술 먹고 전화해 갖고 형 이거 굉장히 힘들고 두렵다,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검사까지 그러는데 참 기업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초대 국회 부대변인으로 3년 반을 근무를 했는데 지금 같은 국회 처음 봤습니다. 이 4+1이라는 4+1이라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고 국회가 그 대화 타협으로 돌아가야 되고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 정부 때도 이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개헌선을 넘겨갖고 나라의 체계를 바꾸지 않나 이런 그런 심각한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우파 보수에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의, 대한민국의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